가랑비가 내리는 강원도 산골. 저는 초라한 요양시설 정문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운전하던 검은색 세단이 빗길을 가르며 멀어지고 뒷좌석에 앉았던 딸은 끝내 고개를 돌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 작은 파우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의 운명을 뒤바꿀 비밀과 딸이 절대 알면 안 되는 한 사람의 귀국 일정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순간 제 아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버린 그 초라한 노파가 누구인지, 그리고 정확히 15분 뒤 자신이 왜 미친 듯이 되돌아와야 하는지 말입니다. 평범해 보였던 한 어머니의 놀라운 반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가족의 진짜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간을 되돌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3년 전 봄, 서울 강남의 한 고층 빌딩 회장실에서 저 강은주는 서류 뭉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5억 원. 회사 계좌에서 사라진 돈의 액수였습니다. 비서실장 김성호가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큰아드님 명의 계좌로 이체된 정황이 확인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고 키운 큰아들 준호가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호 씨, 이 일은 우리끼리만 알고 있겠습니다.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김성호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이건 명백한 횡령입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법보다 먼저 제가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제 아들을 믿어보는 일 말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준호를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준호는 명품 시계를 찬 손으로 넥타이를 매만지며 여유롭게 들어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어머니, 부르셨어요? 저는 서류를 준호 앞에 내밀었습니다. 준호야, 이게 뭐니? 준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회사 투자건으로 긴급하게 필요해서 잠깐 빌린 겁니다. 곧 돌려드릴 생각이었어요. 투자? 준호야, 어머니한테 거짓말하는 거니?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잠깐 정신이 없었어요. 꼭 갚을게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저는 준호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진심일까요? 아니면 또 거짓말일까요? 그때의 저는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믿고 싶었습니다. 제가 낳은 아들을 말입니다. 알았다. 이번만이다.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한다.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회장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의 입가에 번진 차가운 미소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제 딸 지우가 회장실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빠 일로 오셨다면서요? 저는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지우도 알고 있었나요? 내 오빠가 횡령한 거 알고 있었니?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오빠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제 딸도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5억 원 횡령 사건이 검찰에 제보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모든 증거가 저를 범인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류에는 제 도장이 찍혀 있었고 계좌 이체 기록에는 제 승인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치밀하게 저를 범인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회장실로 들이닥쳤을 때 준호는 제 앞에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신 거예요? 제발 자수하세요. 그 뒤에 지우도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아들뿐 아니라 제 딸도 이미 저를 버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결국 저는 구속되었습니다. 차가운 구치소 독방에서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비서실장 김성호가 면회를 왔습니다. 회장님, 제가 숨겨둔 진짜 증거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성호는 제가 30년 동안 함께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준호가 서류를 조작하는 순간을 몰래 녹화해 두었고 실제 자금 이동 경로도 추적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건 다른 면회객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우가 홀로 면회를 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이렇게 되신 거 아니에요?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서류 옮기고 도장 찍고 저도 무서웠어요. 어머니, 지우는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물 속에 두려움과 계산이 섞여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우야, 엄마는 괜찮아. 내가 무서웠다는 거 이해해. 정말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을 리 없지. 하지만 내가 선택한 거니까. 지우는 그 말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이후 면회는 늘 지우 혼자만 왔습니다. 준호는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저는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검찰은 더 이상 저를 기소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소 당일 준호는 회장실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지우도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해였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누군가 저를 모함한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준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지우도 고개를 숙인 채 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성호 씨, 제 방으로 갑시다. 회장실로 돌아온 저는 김성호와 단둘이 앉았습니다. 준호를 계속 지켜보세요. 그리고 지우도요. 모든 걸 기록해 두세요. 김성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따님까지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지우는 두려워하고 있어요. 오빠 편에 서야 살아남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언젠가는 선택해야 할 겁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조금씩 회사 일을 맡기는 척하면서 그 아이를 관찰했습니다. 김성호가 차곡차곡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준호가 딸 지우를 이용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저녁 김성호가 녹음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이거 들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녹음기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우야, 내가 병원 서류 좀 가져다 줘. 어머니 정신과 진단받게 해야 해. 지우의 목소리가 떨리며 대답했습니다. 오빠,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멀쩡하신데. 준호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멀쩡하면 안 되는 거야. 후견인만 지정되면 회사는 내 거야. 넌 시키는 대로만 해. 알았지? 네, 오빠. 지우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김성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따님도 같이 처벌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지우는 무서워서 따르는 거예요. 일단 준호가 원하는 대로 아픈 척 기억을 잘 못하는 척 행동을 해보고 기회를 줘봅시다. 엄마가 아프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준호가 심성이 나쁘지는 않아요. 석 달 후 준호는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으세요. 강원도에 좋은 요양시설이 있는데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뿐이었습니다. 그래, 준호야. 어머니가 가볼게. 준호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제가 모든 준비를 해드릴게요. 지우도 같이 가면 좋겠네요. 그날 밤 저는 김성우를 불렀습니다. 성우 씨, 이제 시작합니다. 마지막 기회까지 다 줬어요. 김성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저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파우치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차남 도윤이의 귀국 일정과 경영권 승계 서류를 넣을 겁니다. 그리고 준호가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직접 확인할 겁니다. 회장님, 위험하십니다.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미 제 자식들에게 배신당한 어미가 더 잃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지유에게도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어요. 이틀 후 출발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옷을 입고 파우치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준호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조수석에는 지유가 앉았습니다. 어머니, 출발하시죠. 차가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빌딩들이 점점 멀어지고 산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운전하면서 계속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지우는 불안한 표정으로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뒷좌석에서 저는 지우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지우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차는 빗길을 달렸습니다. 하늘에서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강원도 산골의 요양시설 정문이 보였습니다. 차가 요양시설 정문 앞에 멈췄습니다. 가랑비가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준호는 차에서 내려 우산도 펴지 않은 채 트렁크에서 제 작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지우는 조수석에 앉은 채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도착했습니다. 제가 안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혼자 갈 수 있어. 준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니,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회사 일이 바빠서 자주는 못 올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바쁠 텐데 신경 쓰지 마라. 지우가 차에서 내려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가방 들어드릴게요. 저는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지우야. 너는 오빠 잘 챙기렴.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흐느꼈습니다. 준호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우야, 빨리 타. 늦겠어. 저는 뒤돌아서서 요양시설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차가 출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설 관리자가 나와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안으로 들어가시죠. 날씨가 쌀쌀하네요. 저는 관리자를 따라 시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어둡고 습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관리자가 말했습니다. 가족분들이 선택하신 방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안내받은 방은 건물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창문은 작고
벽에는 곰팡이 자국이 보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한편 그 시각 준호는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의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 정말 괜찮을까? 어머니를 저런 곳에 두고 와서. 준호는 핸들을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어머니도 편히 쉬셔야 할 때야. 우리는 회사 경영에만 집중하면 돼. 지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편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준호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변호사 박재원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네, 변호사님. 전화기 너머로 박재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부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차남 도윤 씨가 오늘 귀국한답니다. 준호는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도윤이가 귀국한다고요? 박재원이 숨을 헐떡이며 설명했습니다. 그게 회장님이 미리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도윤 씨 명의로 경영권 승계 서류가 작성되어 있대요. 그리고 후견인 접수 마감이 오늘 오후 3시입니다.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요? 지금 당장 어머님 서명을 받아오지 않으면 도윤 씨가 후계자로 지정됩니다. 그리고 후견인 신청은 자동 각하됩니다. 준호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류가 어디 있는데요? 회장님이 항상 소중하게 지니고 다니신다고 들었습니다. 작은 파우치 안에 들어있을 겁니다. 준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그 작은 파우치. 그 안에 그런 중요한 것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변호사님, 지금 몇 시예요? 시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박재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확히 15분 남았습니다. 15분 안에 서명 안 받으면 모든 게 끝이에요. 준호는 급하게 전화를 끊고 지우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장 차 돌려. 어머니한테 다시 가야 해. 지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뭐? 왜? 무슨 일인데? 준호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파우치. 그 안에 도윤이 경영권 승계 서류가 들어있대. 그거 없으면 우리 모든 게 끝이야. 지우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준호는 황급히 핸들을 꺾어 불법 유턴을 감행했습니다. 뒤따라오던 차들이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경적을 울려댔습니다. 준호는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3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요양시설까지는 최소한 15분은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더 밟아. 빨리. 지우가 떨리는 손으로 요양시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강은주 어르신 계시죠?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어르신 좀 바꿀 수 있나요? 하지만 직원은 난처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한데요. 그분 방금 나가셨어요. 어떤 고급차 타고 가셨는데요. 지우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나가셨다고요? 어디로요? 저희도 몰라요. 그냥 하얀 세단 타고 가셨어요. 정장 입은 남자분이 모시러 오셔서요. 지우는 전화를 끊고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왜 갑자기 나가신 거야? 준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렴풋이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차는 빗길을 미끄러지듯 달렸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제발 그 파우치만은 두고 가셨길. 어머니 제발이요. 지우는 조수석에서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어머니를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준호가 지우에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해봐. 빨리.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안 받으셔, 오빠. 다시 걸어. 계속 걸어. 하지만 저강은주는 그 순간 서울 시내 한 조용한 카페에 앉아 파우치를 손에 쥐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변호사 박재원과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 한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재원 씨, 준호한테 전화 갔나요? 박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정확히 15분 전에 전화했습니다. 아마 지금쯤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을 겁니다. 저는 파우치를 돌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작은 파우치 하나에 저 아이의 본성이 다 드러나는구나. 박재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아드님이 진짜로 뉘우친다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뉘우치면 좋겠지. 하지만 아마 아닐 거야. 저 아이는 서류만 찾으려 할 거야. 어머니는 안중에도 없을 거라고.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지우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5번째 전화가 왔을 때 저는 천천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준호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지금 당장 요양원으로 돌아와 주세요. 어머니 파우치가 필요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파우치? 무슨 파우치 말이니? 어머니가 항상 가지고 다니시는 파우치요. 그 안에 서류 들어있잖아요. 제발 그거 좀 주세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괜찮은지 묻지도 않는구나. 전화 너머로 준호가 숨을 죽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억지로 꾸며낸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어머니, 물론 어머니 걱정되죠. 근데 지금 정말 급한 일이라서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일단 파우치만 좀 주세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요양원으로 돌아갈게. 정말요? 어머니 고마워요. 빨리 와주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박재원을 바라봤습니다. 역시 서류만 찾네요. 박재원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마음 많이 아프시겠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프지. 하지만 이제 확실히 알았어. 저 아이에게 어머니는 그저 이용할 도구일 뿐이라는 걸. 한편 그 시각 준호와 지우는 요양시설 정문 앞에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미끄러지며 정문 화단을 스쳤습니다. 준호는 차에서 뛰어내려 시설 안으로 달려들어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디 계세요? 직원이 놀라며 가리켰습니다. 아, 아까 그분 병실로 돌아가셨어요. 준호는 병실로 뛰어갔습니다. 지우도 뒤따라 달렸습니다. 문을 벌컥 열자 저강은주가 침대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왔니? 무슨 일이니? 준호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파우치, 그 파우치 어디 있어요? 저는 주머니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파우치는 이미 가방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파우치? 아, 그거 말이니? 어디 뒀더라? 준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제발요, 어머니. 지금 당장 필요해요. 빨리 찾아주세요. 저는 천천히 가방을 열어 파우치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서류는 이미 따로 빼두었습니다. 여기 있구나.
준호는 파우치를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안을 뒤졌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소리쳤습니다. 서류가 없어요. 어머니, 서류 어디 있어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서류? 무슨 서류? 준호가 거의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경영권 승계 서류요. 이 파우치 안에 있던 서류. 그거 없으면 우리 망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따로 뺐는데. 준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어디요? 어디 뒀어요? 저는 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어머니한테 부탁할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니? 준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서류 좀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진짜 급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급한 건 알겠는데 엄마는 왜 여기 있는지 아니? 준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꾹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시라고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편히 쉬라고. 버린 거지. 어머니. 저는 일어서서 가방을 들었습니다. 서류는 내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을게. 필요하면 나중에 주마. 준호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돼요.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요. 15분 안에 제출 안 하면 도윤이한테 회사 다 넘어가요. 저는 준호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그건 내가 해결할 문제야. 엄마는 피곤하니 쉬어야겠구나. 어머니. 준호의 절규가 뒤에서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지우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애원하는 모습 하지만 한마디도 어머니를 걱정하지 않는 모습. 지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호는 요양시설 복도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지우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 어떡해? 준호가 지우를 노려봤습니다. 다 내 탓이야. 내가 어머니 좀 잘 설득했어야지. 지우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그때 준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박재원이었습니다. 부회장님, 시간 끝났습니다. 도윤 씨가 후계자로 정식 등록됐고 후견인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준호는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화면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일인가? 오빠를 도와 어머니를 배신한 게 맞는 일이었나? 그날 밤 지우는 혼자 요양시설 근처를 걸었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한다고. 오빠 편에 계속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어머니 편으로 돌아갈 것인가.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녹음 앱을 켰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걸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지우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오빠를 따르는 척했지만 모든 순간을 녹음했습니다. 일주일 후 준호는 변호사 박재원과 통화했습니다. 지우는 옆방에서 휴대전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도윤이가 귀국했어도 괜찮아. 어머니만 후견인으로 묶으면 모든 결정권은 내가 갖는 거야. 박재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따님 지우 씨가 알면 어쩌시려고요? 준호가 비웃었습니다. 지우? 그냥 쓰기 좋은 애야. 필요 없어지면 정리하면 되고. 지우는 문 뒤에서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녹음기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오빠에게 자신은 그저 도구였습니다. 다음 날 지우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강은주는 재단 사무실에 계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지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지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거라. 내가 온 걸 엄마는 알고 있었어. 지우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거 들어주세요. 오빠가 저한테 한 말이에요. 저는 녹음을 들었습니다. 준호의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우, 그냥 쓰기 좋은 애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부터 오빠 모든 계획을 녹음할게요. 증거 만들어 드릴게요. 저는 지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맙다, 지우야. 용기 내줘서. 지우는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제가 너무 겁쟁이였어요. 아니야. 지금이라도 돌아온 게 어디니. 한 달 동안 지우는 준호의 모든 통화를 녹음했습니다. 변호사와의 대화, 정신과 의사 매수 계획, 후견인 서류 위조 과정까지.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준호가 집에서 전화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넣어야 해. 합법적으로. 지우는 거실 구석에서 이 모든 걸 녹음했습니다. 다음 날 지우는 모든 파일을 어머니께 전달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충분해요. 오빠를 멈춰주세요. 저는 파일들을 확인했습니다.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박재원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재원 씨, 기자회견 준비를 시작합시다. 박재원이 물었습니다. 언제 하시겠습니까? 저는 달력을 펼쳤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모든 진실을 밝힐 겁니다.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증거를 공개해도 될까요? 저는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해야 해. 내가 직접 진실을 말해야 사람들이 믿을 거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해외에 있는 차남 도윤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윤아, 이번 주말에 귀국해라. 내가 와야 할 때가 됐다. 도윤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형한테 배신당했다. 하지만 이제 끝낼 거야. 내가 지켜봐줘야 해. 알겠습니다, 어머니. 금요일에 도착하겠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준호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동생이 이미 어머니 편으로 돌아섰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모든 범죄가 녹음되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토요일 아침 준호에게 호텔 초대장이 배달되었습니다. 경영 승계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어머니가 항복하셨구나. 하지만 그는 상상도 못했죠. 그곳이 승계식이 아니라 그의 모든 죄가 폭로될 재판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토요일 오후 2시 그랜드 호텔 기자회견장. 준호는 최고급 양복을 차려입고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오늘이구나. 어머니가 회사를 내게 넘기는 날. 하지만 회견장 문을 열었을 때 그가 본 광경은 달랐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고 무대 중앙에는 강은주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저는 준호를 향해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야, 어서 와라.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양쪽 문이 닫혔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입구를 지켰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진실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준호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저는 무대 옆을 가리켰습니다. 지우야, 시작하자. 그때 커튼 뒤에서 지우가 걸어 나왔습니다.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우? 너 왜 거기서?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3년 전 횡령 장면, 은행 거래 내역,
모든 증거가 선명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두 번째 영상, 준호가 검찰에 저를 신고하는 장면. 제 어머니가 횡령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영상, 준호와 변호사의 녹음 파일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를 후견인으로 묶으면 모든 결정권은 내 거야. 그리고 결정타. 지우, 그냥 쓰기 좋은 애야. 필요 없어지면 정리하면 되고. 회견장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준호가 지우를 노려봤습니다. 내가 날 배신한 거야? 지우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배신한 게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건 오빠 민준호가 주도했습니다. 준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무대에서 내려와 준호 앞에 섰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내게 기회를 줬어. 요양원에서 단 한 번이라도 엄마를 걱정했다면 용서했을 거야.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넌 서류만 찾았어. 끝까지 엄마가 아니라 돈만 받지. 그때 회견장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검찰 수사관 4명이 들어왔습니다. 민준호 씨 횡령 및 무고 혐의로 동행 요청합니다. 준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 수사관이 준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준호는 끌려가면서 지우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오빠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준호가 사라진 후 기자들이 저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회장님, 아드님을 직접 고발하신 심정이 어떠십니까?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제 아들을 사랑합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잘못을 덮어줄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따님은 어떻게 증거를 모으셨습니까? 지우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처음엔 겁쟁이였습니다. 하지만 오빠가 저를 도구로만 본다는 걸 알았을 때 선택했습니다. 어머니 편에 서기로요. 그날 밤 호텔 옥상에서 저는 지우 그리고 귀국한 차남 도윤과 함께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법이 판단할 거야. 그리고 내 형이 진짜 사람이 되길 기다릴 거야. 지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힘드셨죠? 저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힘들었어. 하지만 내가 돌아와줘서 견딜 수 있었어. 세 사람은 말없이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석 달 후 법정. 준호는 초라한 죄수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방청석 뒤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민준호는 횡령, 무고, 후견인 제도 악용 미수를 인정받아 징역 8년을 선고한다. 준호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다만 법정에서 보여준 참회의 태도를 참작하여 모범수로 복역할 경우 가석방 가능성을 열어두겠습니다. 준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준호가 저를 버렸던 그 요양시설을 인수해 따뜻한 품 복지재단으로 바꿨습니다.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 어르신들께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지우도 저를 도왔습니다. 도윤은 회사를 맡아 성실하게 운영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재단 사무실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민준호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편지를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열었습니다. 어머니께. 저는 매일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저는 매일 봉사합니다. 처음엔 형을 줄이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진심으로 변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사랑합니다. 준호 올림. 저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지우가 들어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어머니, 오빠 편지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준호가 변하고 있나 봐. 면회 가보실 거예요?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스스로 찾아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석 달 후 준호가 모범수로 가석방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김성우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아드님께서 재단으로 오시는 대신 지방 요양원에서 급식 봉사를 시작하셨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요. 그 아이가 정말 변했나 봐요. 일주일 후 저는 몰래 그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멀리서 준호가 보였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어르신들께 식사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드세요. 제가 새로 가져다 드릴게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박재원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장님, 들어가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 아이가 스스로 올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다음 날 저는 익명으로 준호가 좋아하던 미역국 도시락을 보냈습니다. 며칠 후 준호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도시락 감사했습니다. 어머니인 줄 알았어요. 저는 아직 어머니를 뵐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떳떳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어머니 앞에 서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사계절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재단 정원에서 지우와 도윤이 꽃을 심고 있었습니다. 지우의 딸 하윤이도 함께였습니다. 하윤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큰아저씨는 언제 와요? 저는 하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곧 올 거야. 그때 정문에서 누군가 걸어왔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수수한 작업복, 그을린 얼굴, 하지만 맑은 눈빛. 준호는 저를 보더니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일어나거라.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저는 준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용서는 엄마가 하는 게 아니야. 내 스스로 해야 하는 거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낡은 파우치를 꺼냈습니다. 50억짜리 비밀이 들어있던 그 파우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안에는 도윤의 귀국 서류도 경영권 문서도 없었습니다. 대신 하윤이가 그린 그림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세 남매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이게 엄마가 너희한테 주고 싶은 진짜 유산이야. 준호가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준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돈은 줄수록 손이 시려진다. 하지만 사랑은 나눌수록 손이 따뜻해져. 지우와 도윤도 다가와 함께 안았습니다. 하윤이도 뛰어와 할머니 다리를 안았습니다. 봄비가 내렸습니다. 가랑비가 정원의 꽃들을 적셔주었습니다. 3년 전 제가 요양시설 정문 앞에 홀로 섰을 때 저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 끝에서 저는 진짜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50억짜리 비밀은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자식들에게 물려준 가장 큰 재산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사랑으로 이어진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 말입니다.